프롤로그. 명량은 역사가 아니다. 열세척이 333척을 이겼다. 이게 역사일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가치는 과거의 일을 교훈 삼아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다릅니다. 신화는 인간이 이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화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고 이겨내어 더 아름답고 멋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언어라고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명량의 전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역사이면서 동시에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명량의 전이라는 신화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생하고도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책이나 영화에서 보는 그 이상으로 실제 전개는 더 미쳤다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본래 신화는 역사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경험되고 우리를 더 깊숙이 흔들거든요. 역사는 머리로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지만 신화는 가슴으로 진리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히 명량의 전에 대한 산술적 분석이나 일반적인 호평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날 바다 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구체적인 장면과 시간을 통하여 좀 더 생생하게 느껴봄으로써 단순히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명량해전의 생생하고 미친 실제 전개에 대하여 그날의 생생한 상황뿐만 아니라 이순신이 어떤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고 어떤 구체적인 전술을 펼쳤고 그런 전술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먹혔으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으며 그래서 결국 그가 이뤄낸 승리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었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치열한 머리싸움과 숨막히는 전투, 아울러 그 모든 순간들에 녹아있었던 사람들의 처절하고 생생한 심리, 그리고 이순신이 결국 명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무엇, 마치 신화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담긴 그것, 이 영상은 그것을 찾아 떠나는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보물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조선은 이미 사실상 다 무너진 상태였고 왕은 빛의 속도로 도망친 상태였고 백성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병사들은 공포에 쩔어서 어떻게 하면 잘 도망갈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던 상태였지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하나씩 꺾어나갔습니다. 사전 상황, 명량해전, 그 전에 있었던 일들. 우선 명량해전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위해서는 명량해전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흘러온 상황, 명량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배경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97년, 전쟁은 무려 6년째. 전국토를 화마가 휩쓸고 감, 백성들 굶어 죽어감, 군대의 사기는 바닥, 개전 초 2만 명 이상이던 병력의 80%가 사망하고 20% 정도인 4,100여 명만 남음. 급기야 나라의 리더인 왕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 한마디로 나라가 거의 97% 이상 망한 상태. 설상가상으로 명량해전 약 두어 달 전에 발생한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200척이 넘는 배를 잃고 전멸됨. 당시 총지휘관이었던 삼도수군 통제사 원규는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도망치다 좋은 데로 감. 남은 병선 12척. 만들고 있던 병선 한 척. 일본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재침은 시간 문제. 미래는 일본에게 핍박받고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 자명한 상황. 이제 시간과 상황의 흐름은 단 한 번의 결전, 명량해전으로 응집. 그리고 다시 나타난 주인공. 온갖 고초를 묵묵히 견디며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한 단 한 사람.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압도적인 영웅. 신과 같은 존재. 그 이름
이순신. 명량해전을 앞둔 왜군의 분위기와 심리. 명량해전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불꽃처럼 치솟던 전투의 시작이 아니라 그 불꽃이 일기 전 바다 건너편에 있던 자들의 마음속 불씨입니다. 전쟁은 무기와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전쟁은 마음속에서 먼저 이기고 먼저 지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명량해전에 미친 실제 전개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명량해전을 앞둔 왜군의 분위기와 심리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아야만 명량해전의 대승이 가진 의미와 가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그럼 간단히 살펴볼까요? 1597년 가을, 6년에 걸친 전쟁 기간 동안 아주 초반을 제외하고는 왜군은 한 번도 이렇게 잘 풀린 적이 없었지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괴멸당했고 200척이 넘는 배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으니까요. 조선 수군의 총지휘관 원균은 저세상했고 해안가의 군항들은 모조리 불타버렸고 바다는 텅텅 비어서 완전히 제 집 앞마당처럼 되어 있었고, 그래서 왜군은 그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남해와 서해를 휘저으며 모략지를 일삼고 있었죠. 이미 조선 조정은 패닉 상태, 왕은 도망, 조선 수군의 남은 전력은 탈탈 털어도 불과 12척.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때 그 유명한 이순신의 장계가 나오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내어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선의 수가 적으나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아니하였으니 왜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왜군 장수들의 심리는 어떠했을까요? 일본 측 사료와 이순신을 연구한 일본 연구자들의 기록을 보면 당시 그들은 이순신이 아니라 이순신 같은 장군이 10명이 있다고 해도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칠천량 해전을 통해서 한번 조선 땅과 바다를 짓밟아본 일본 장수들은 이미 승리를 확정지은 자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순신, 이제 아무 힘이 없다. 이미 파직됐다가 간신히 돌아온 자가 아닌가. 12척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겁을 주려면 최소 50은 있어야지. 전투라기보다는 사냥이 될 것이다. 라며 기고만장한 심리 상태에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한양 점령 이후에 다들 영지를 놓고 다투기까지 했지요. 병사들 또한 자신들이 마지막 승리부대에 속해 있다는 기대로 자부심에 차 있는 상태였고요. 어쨌든 한마디로 아직 진짜 맛을 못 보고 까불어대던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것이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 신이 인간을 망칠 때는 교만을 주는 법.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 왕국을 무너뜨린 건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하찮은 나무말 하나였지요. 사료를 보면 실제로 당시에는 일본 측에서 이순신의 복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면서 이순신을 지우려고 한 흔적들이 보이죠. 그런데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일본 측이 까불고 정신승리에 도취될 만한 상황이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재수가 없는 나라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임진왜란 전체를 보면 전력이 약하면 쫄아서 지고 전력이 강하면 교만해서 지고 늘 지는 길만 가니까요. 객관적 전력 1대 25, 심리적 전력 1대 100. 그럼 실제 전투가 전개되기 전 객관적 전력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물론 전투에서 객관적 전력이 전부가 아니고 심리적 전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적 전력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고요. 난중일기, 선조실록, 행록, 왜군 총대장인 도도다카토라의 기록인 고산공실록, 왜군 다이묘인 모리다카마사의 전투보고서인 모리고동 문서 등을 종합해보면 조선 수군의 규모는 대략 병사 900 내외, 함선은 13척, 일본 수군의 규모는 대략 병사 1만 명 내외, 함선은 최소 133척, 최대 333척. 즉 객관적 전력 비율은 여러 전략 분석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대략 1대 2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것이 다가 아니죠. 모든 전쟁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사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전력을 비교해보면 대략 1대 100 이상으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실제로도 거의 모든 장수들이 출전을 반대했으니까요. 반면 일본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말이 쉽지 조선 수군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공포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겠군요. 뿐만 아닙니다. 확실히 싸울 의지를 지닌 일인 이순신조차 멘탈이 흔들렸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차 다루도록 하지요. 그럼 당시 이순신의 리더십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장수들의 명령 거부와 이순신의 방법. 명량 해전 직전 이순신은 극도로 복잡하고 모순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로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일본과의 객관적 전력이 1대 25인 상황에서 자신의 리더십이나 실질적 권한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신화적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이순신은 더 이상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닥까지 몰락해버린 과거의 영웅이었을 뿐. 하지만 신화의 영웅은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되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영웅인 헤라클레스는 신들이 내린 광기 어린 저주를 견디며 12가지 불가능한 과업을 성공해냄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장난과 바람의 배반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과 고향, 그리고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10년이 넘는 항해 끝에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요. 프로메테우스는 벌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제우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에게 불을 건넸습니다. 그 불은 문명과 인간다운 삶의 시작이 되었지요. 이처럼 그들은 모두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꾼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이순신의 리더십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빠르게 나열해 볼까요? 첫째, 억울한 파직과 마지못한 복권. 이순신은 원균 등의 모함으로 인해 파직 및 투옥. 선조는 그를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해임하고 원균을 새 통제사로 임명. 조선은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선조는 마지못해 이순신을 다시 기용. 또한 선조는 이순신의 충직한 휘하 장수들을 수도방위를 이유로 전투 참가 불허. 둘째, 품계의 강등과 지휘체계 혼란. 이순신은 복귀했지만 정의품에서 정산품으로 계급이 낮춰진 채 임명됨. 조선 수군에는 이미 정산품인 수군 무장들이 다수 존재해서 지휘체계의 권위 문제가 발생. 특히 전라우수사 김억춘은 사사건건 이순신의 명령에 반발함. 충청수사 권준 등 다수 장수들은 전투 참가 안 하겠다 공언. 이처럼 당시 조선 수군의 지휘체계는 엉망이었고 매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과연 이런 열악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했을까요? 이순신은 자신의 공식적인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였음을 매우 잘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방식은 바로 비공식 리더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신뢰와 존재감이었죠. 휘하 장수들 다수가 그를 따르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강력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사들과 백성들의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감의 기반에는 그동안 이순신이 보여주었던 강력한 승리, 공정한 상벌, 병사들과의 공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휘하 장수들도 뭔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순신을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순신에게 무언가 위해를 가했다면 병사들과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바로 빠따 들고 달려왔겠죠. 한번 화나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민초들이니까요. 그렇게 이순신은 혼돈 위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며 나라 전체의 정신이 되었고 그래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싸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응원하는 힘이 이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명량해전에 미친 실제 전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면들을 통하여 말이죠. 2부에서 계속됩니다.